야담 이야기. 뽕밭으로 젊은 청년을 불러낸 마님. 옛날 어느 마을에 훤칠하게 잘생긴 정식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식이는 황진사 댁의 논을 조금 받아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마친 정식이는 쌀 2가마를 지게에 메고 황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정식이가 황진사 댁에 도착하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식이는 쌀가마를 얼른 광에 두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마님이 맨발로 달려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마당 한켠에 잔뜩 널려있는 빨래를 허겁지겁 걷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직접 빨래를 걷는 것으로 보아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식이도 얼른 달려나가 빨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비도 많이 오는데 들어가 계시지요. 지가 걷겠습니다요. 아니다. 장대비가 내리니 비에 더 맞기 전에 어서 하나라도 더 걷어야 하느니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빨래를 잔뜩 빨아 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대비 속에서 정신없이 빨래를 걷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불 빨래를 두고 마님과 정식이가 양 끝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은 온몸이 비에 젖어 옷이 몸에 바싹 달라붙었는데 속살이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된 정식이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벌떡 일어나 불쑥 솟았는데 마님도 정식이 것을 보고 말았답니다. 바지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우뚝 솟은 것을 보게 된 마님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큰 것을 본 적이 없는 마님은 사실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깜짝 놀란 마님은 빨래 걷는 것도 있고 정식이 것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식아, 바지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지 바지 속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 바지 속에 있는 것 말이다. 아이고 마님,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지 생식기구먼요. 그러느냐? 그렇죠. 잠시 나 좀 보자꾸나. 마지막 남은 빨래를 챙긴 마님은 정식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벗어보거라. 마님 무엇을 벗으라 하시는지요? 옷이 모두 젖었으니 얼른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자 정식이는 어쩔 수 없이 옷을 모두 벗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비에 젖어 마님의 속살이 보이고 있었기에 정식의 물건도 우뚝 서 있었습니다. 벗은 정식이 것을 보게 된 마님은 온몸이 달아오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도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모두 벗었답니다. 그렇게 알몸이 된 두 사람은 잠깐 뻘쭘했는데 마님이 먼저 정식의 물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이 물건이 손 안에 꽉 차다 보니 마님은 더욱 달아올라 결국 이를 치르고 말았답니다. 태어나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식이가 돌아가고 마님은 옷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누워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짜릿하고 황홀한 게 있었다니.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르고 살은 게 아니던가. 이것이 진정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마님과 뜨거운 일을 치르고 돌아간 정식이는 걱정이 많았답니다. 마님과의 일은 좋았지만 천민이 양반의 안방 마님을 탐했으니 자칫 누가 알기라도 한다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러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요? 제명에 죽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정식이는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마님은 바깥 양반이 돌아와 밤에 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과 느낌이 완전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깥 양반과 잠자리는 의뢰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정식이 것을 경험하고 난 마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바깥 양반과 잠자리를 할 때마다 자꾸 정식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팔려오다시피 첩으로 들어와 안방마님은 되었지만 애정 없는 서방과의 잠자리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바깥 양반인 황진사가 출타를 하자 정식이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요즘 내가 오디가 먹고 싶은데 집안에는 오디를 따다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점심 먹고 가서 오디 좀 따오거라. 오디라면 뽕나무 오디 말씀하시는지요? 그래, 그렇단다. 그럼 뽕밭이 있는 마을은 뒷산 넘어 진산인 밭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따오면 되겠는지요? 그래, 그러려무나.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정식이는 점심밥을 먹은 후 곧바로 망태기를 둘러매고 뽕밭으로 향했답니다. 뽕밭에 도착한 정식이는 부지런히 오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망태기에 오디가 가득 채워질 때쯤 어디서 정식이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님의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정식이는 냉큼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오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오디는 다 땄느냐? 조금만 더 따면 됩니다요. 그럼 오디는 그만 따고 바지 좀 내려보거라. 아니, 바지라고쇼? 그래, 바지 말이다. 오디를 따면서 오디를 먹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이제 힘을 좀 써봐야 하지 않겠느냐? 순간 정식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의 안방마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다가 누가 알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인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러느냐? 저 그것이,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해보거라. 저 그것이. 뭐라는 것이냐? 잔말 말고 어서 바지나 내리거라. 정식이는 지엄한 마님의 명을 거부할 수 없다 보니 바지를 내리고 말았답니다. 요놈이 아직 일어나질 않았구나. 마님이 정식이 것을 주물딱거리자 순식간에 정식이 것이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식이 것이 무지막지하게 커지자 마님은 바짝 따라올라 정식이를 잡아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키보다 큰 뽕나무 밭에서 두 사람은 뜨겁게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일을 치르고 난 마님은 너무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것이 사내 맛 아니겠어. 일을 치른 정식이는 오디를 마님 집에 갖다 두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식이는 불안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으니 누구라도 알게 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제명에 죽기는 그런 것 같구나. 에휴.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황진사가 출타를 하자 마님은 정식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식이를 부르러 간 여종이 혼자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 혼자 오는 것이냐? 정식이가 아파서 꼼짝달싹을 못한다며 몸이 다 나으면 그때 오겠다 하였습니다요. 그러느냐? 그래, 알겠다. 한껏 기대했던 마님은 정식이가 아파서 못 온다 하니 무척 허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자 마님은 정식이를 또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여종이 혼자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식이는 어찌하고 또 혼자 오는 것이냐? 정식이가 아직도 몸이 낫지 않았다며 몸이 낫거든 오겠다 하였습니다요. 정식이가 아파서 오지 못해 크게 실망한 마님은 속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이 것이 너무 그리운 마님은 점점 안달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자 마님은 다시 정식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여종이 혼자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식이와 뜨거운 상상을 했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자 마님은 화가 잔뜩 나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정식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식이 집에 도착한 마님은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정식이가 웬년과 홀랑벗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마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뒤로 낮아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식이도 깜짝 놀라 얼른 달려가 마님을 부축하였답니다. 열받은 마님은 정식이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여간 물건은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벌건 대낮에 무엇을 하는 거야? 무엇이냐? 이러느라 안 온 것이더냐? 죄송합니다요.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여러 소리 말고 어서 감자나 캐오거라. 그리하여 정식이는 옷을 후다닥 챙겨 입고 얼른 감자를 캐러 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끓어오르는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식이를 한 번은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보 영감, 요즘 우리 감자밭에 자꾸 도둑이 들어 감자가 없어지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뭐시오? 그게 사실이오? 그렇다마다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감자가 매일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지요.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감자를 캐간단 말인가? 그 말에 화가 난 황진사는 머슴 상덕아범을 데리고 감자밭으로 달려갔답니다. 아니 그런데 감자밭에서 정식이가 감자를 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놈 딱 걸렸다. 이놈 내 놈이 도둑놈이랬다. 이복의 상덕아범, 이놈을 잡아다가 멍석마라 곤장 20대를 치거라. 아니, 곤장이라고쇼. 나리, 지는 잘못한 게 없구먼요. 무엇이라? 이놈이 감자를 캐다 딱 걸렸음에도 잘못한 게 없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뭐하느냐?
어서 데려다 곤장을 치거라. 그리하여 정식이는 꼼짝없이 곤장 20대를 맞고 말았답니다. 일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님은 다시 정식이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정식이가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해 손에 들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왔느냐? 오디가 먹고 싶구나.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냉큼 뽕밭으로 달려가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뽕밭에서 만난 두 사람은 또 뜨겁게 일을 치렀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마님은 정식이를 또 불렀습니다. 마님, 뽕밭에 가 있겠습니다요. 그렇게 하여 마님은 한여름이 될 때까지 뽕밭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정식이와 한방에 있던 마을 처녀 순자를 찾아내 엄포를 주었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정식이와 같이 있다 걸리면 내 아버지는 곤장 20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런데 요즘 정식이가 뽕밭에 갈 때마다 마님이 부르셨다 하는데 뽕밭에는 할 일이 많은 것인지요? 그것은 내가 왜 묻는 것이냐?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처신 잘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정식이 여자까지 처리해버린 마님은 이제 맘 놓고 정식이와 편히 즐길 수 있어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순덕아, 어서 가서 정식이 좀 불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요. 잠시 후 정식이 집에 다녀온 순덕이가 혼자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식이는 어찌하고 혼자 오는 것이냐? 정식이가 뽕밭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요. 그러느냐? 알았다. 정식이가 이제는 척척 알아서 뽕밭에 가 있겠다고 하니 마님은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이제야 정신 좀 차린 게로구나. 기분이 좋은 마님은 뽕밭으로 향했답니다. 뽕밭으로 향한 마님은 정식이를 놀려줄 생각으로 살금살금 정식이에게 향했답니다. 그리고 꽉 하고 놀래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뭔 날벼락이랍니까? 정식이가 있어야 할 판에 정식이는 없고 갓을 벗은 바깥 양반 황진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당황하여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답니다. 마님은 정식이를 만나러 온 것이고 황진사는 순자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순자에게 관심이 많았던 황진사는 순자에게 수없이 애정 공세를 퍼부었지만 순자는 듣는 둥 마는 둥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순자가 뽕밭에 갈 일이 있다 하니 황진사는 때는 이때다 하고 천금 같은 기회를 잡고 냉큼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만나게 된 사람이 순자가 아니라 부인이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두 사람은 다시는 입에서 뽕에 뽕자도 꺼내지도 못하고 지붕만 쳐다보며 살아갔답니다. 한편 순자는 정식이가 뽕밭에 다녀올 때마다 자신과의 일을 자꾸 거르고 한숨만 쉬어대다 보니 이를 이상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행을 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 순자는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자꾸 들이대는 황진사를 이용하기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뽕밭에 간다고 말만 해도 황진사는 뽕밭으로 달려올 게 뻔할 뻔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순자는 정식이를 빼돌려 마님과 황진사가 마주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정식이를 마님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얼른 혼례를 치러버렸답니다.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도 낳았습니다. 마님은 욕심을 과하게 내다 보니 결국 순자의 수에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순자만 건들지 않았어도 마님의 꿈은 깨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서방님. 옛날 한 작은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고 아내와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득병을 하여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 선비는 어린 것을 데리고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 후시를 맞이했습니다. 선비는 후시를 맞이하긴 했지만 전처랑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서 한동안 후실과는 같이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후처도 선비의 마음을 이해한지라 한동안 방을 따로 썼습니다. 한동안 따로 지내다 보니 선비도 다시 외롭기 시작했고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 마음이 걸렸습니다. 형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후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라고 말하자 후처는 서방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후 후처는 이 집에 들어와 같이 합방한 후 14달 만에 옥과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후처의 마음은 비단같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집의 어머니가 되어 내 아들이니 하고 쪽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처의 아들을 더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보살피니 아이들은 탈도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한 사람과도 같을 지경이었습니다. 옷도 꽃 같은 것을 입혀서 내놓았는데 아이들은 콩 한 개라도 생기면 저 혼자 먹지 않고 꼭 반쪽씩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형은 눈만 뜨면 동생의 손을 잡고 놀았으며 동생도 잠만 깨면 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이 의좋게 지내니 부부 사이도 남달리 화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 아이가 13살이 되고 작은 아이도 10살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형은 어릴 때처럼 동생의 손을 잡고 다녔으며 동생도 한시도 형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두 형제가 동리에 나가 이웃에 사는 아이와 놀았습니다. 아이들이라 장난삼아 서로 밀고 당기는 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쩍 밀쳐놓은 것이 그만 이웃집 아이가 나가 떨어지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집에서는 펄쩍 뛰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 일을 관가에 소송하였습니다. 관가에서는 소송을 받고는 두 아이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자니 대체 어느 아이가 이웃집 아이를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옳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두 형제를 불러내다가 문초를 하였습니다. 너희들 둘 가운데 어느 놈이 형이고 어느 놈이 동생이냐? 제가 형이고 저 애가 동생입니다. 내가 이 애의 동생이 옳으냐? 네, 옳습니다. 그럼 너희들 둘 중에 누가 이웃에 사는 아이에게 해를 가한 것이냐? 제가 그 애와 밀어내기 놀이를 하다 놀다 밀어놓았기 때문에 그 애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제가 벌인 일입니다. 형이 먼저 말을 하자 동생이 나섰습니다. 거짓입니다. 동생이 말을 하자 관가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짓이냐?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형님이 밀어놓아 변을 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밀어놓아서 그리 된 것입니다. 제가 벌인 일입니다. 형님 동생이 서로 제가 벌인 일이라고 하니 관가에서는 누가 이웃 사이를 해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라. 해를 입힌 사람은 하나겠으니 누구도 속이지 말고 바른 대로 말을 하라. 바른 대로 말하는 아이는 살려주고 상까지 주겠다. 이렇게 얼레 보아도 형은 제 잘못이라 하고 동생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둘 다 벌을 내리겠다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자기가 죽였으니 동생에게 벌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말을 하고 동생은 자기가 벌인 일이니 형에게 벌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관가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을 기른 어머니가 잘 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내가 관가에 들어서자 관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 애들의 어머니요? 그렇습니다. 애미의 입장에서 볼 때 둘 중 누가 이웃집 아이를 해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을 하시오. 정보를 내리시려거든 작은 아이에게 내리시오. 아이가 둘인데 어찌 작은 아이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가에서는 의아해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 저도 어느 애가 그 애를 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인명을 해쳤는데 애 하나야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니 저 작은 것을 벌하십시오. 누가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작은 아이에게 벌을 주라는 거는 어찌하는 소리요? 사실은 이러합니다. 저는 이 집에 후실로 들어왔습니다. 저 큰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저 작은 것은 제 몸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같은 죄라 할 때 자기가 낳은 자식이 벌을 받아야지. 어머니까지 없는 아이에게 벌을 받게 하면 제가 저승에 가더라도 저 애의 어머니를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작은 것에게 벌을 주십시오.
관가에서는 들어보니 나이 들지 않은 어린 것들도 대단하고 계모도 친어머니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을의 원이 관아에 사람을 모여놓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생각해보게나. 양심대로 말해서 제 집에 생긴 일이고 보면 어느 아이에게 벌을 주라 하겠소? 모두들 말이 없으니 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애들이지만 계모로서도 이보다 훌륭한 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소? 친어머님들 이렇게 못할 것이오. 이 일은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생긴 일이니 그렇게 훌륭한 애들을 죽일 수는 없어. 해를 당한 이웃에 가서 사실을 고하고 그 집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애들을 석방하도록 하시오. 형방이 이웃집에 가서 사실을 자세하게 고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고의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일인데 그토록 좋은 애들이 그토록 훌륭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내놓는 것이 어떠하오? 이웃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형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화를 입어본 김에 사실도 알아보지 않고 상소했는데 전후 사실을 듣고 보니 과연 천하에 다시 없는 훌륭한 어머니의 훌륭한 자식들입니다. 놓아주시오.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훌륭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걸 보기가 소원입니다. 관가에서는 두 아이를 석방했습니다. 두 집은 친형제처럼 지내고 두 아이는 이 집 자식처럼 이 집을 드나들고는 했습니다. 두 형제는 이웃에 사는 집,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하며 친부모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웃에 사는 집에서도 그 애들을 제 자식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음탕하게 쳐다보며 언젠가 내 배 위에 올라가리라. 옛날 양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제울이라는 곳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마음씨 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해주기 좋아하는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 동생은 천하에 없는 날치기꾼이었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잔뜩 지고 인 중년 부부가 박진사네 집을 찾았습니다. 진사님 계시옵니까? 누구신지 들어오시오. 여쭙기 황송하오나 저는 샘물둥치에 사는데 진사님 댁에 의지하여 잔명이나마 보존하려고 찾아왔소이니 살펴주시옵소서. 박진사가 내다보니 그들의 옷은 남노하기 그지없었고 얼굴은 살이 쑥 빠져 광대뼈가 드러났고 눈은 한 치씩이나 들어간 것이 여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려고 찾아왔다니 박진사는 하인을 불러서 쪽방을 내주라고 분부했습니다. 이튿날부터 그 사내는 백정지를 다니었는데 그의 성이 리가라 모두 그를 리백정이라 불렀습니다. 때는 섣달 금음께라 여기저기서 소를 많이 잡았는데 리백정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며 소를 잡아주고는 살고기를 한 칼 썩둑 베내어 이건 박진사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며 꼬챙이에 꿰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리백정이 박진사네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라 누구든지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소고기를 서너 꼬챙이씩 해가지고 와서는 진사님께 드리며 이 고기로 채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3년 동안을 하루같이 일하더니 돈량이나 잘 벌었습니다. 4년째 되던 섣달 금음날 리백정은 고기 안주를 잘 마련한 후 술을 받아가지고 박진사가 있는 사랑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수년 동안 진사님의 사랑을 받으며 배를 많이 끼쳤습니다. 내일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기에 약소한 술이나마 올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그는 박진사와 고별하면서 한번 꼭 찾아오십시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박진사의 육촌되는 이가 서산군수로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육촌을 만나보러 가다가 괴산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자기 집에 와 있던 리백정이 생각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리백정은 박진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리백정네 집에서 며칠 묵은 박진사가 떠나려 할 때 리백정은 그럼 돌아올 때 꼭 들려 쉬고 가라고 열당부나 하였습니다. 박진사가 육촌 동생네 집에 가서 놀고 돌아오는 길로 괴산에 이르니 웬 하인이 그를 붙잡고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여겨보니 그는 리백정의 머슴이었습니다. 리백정네 집에 이르니 마루에 왔다 갔다 하던 리백정이 박진사가 오는 걸 보자 버선발로 달려가 맞았습니다. 리백정네 집에서 며칠 묵은 박진사는 리백정이 그처럼 만류하는 것도 마다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진사가 밖에 나가보니 벌써 좋은 말에다 부담을 지워놓았는데 한쪽 부담에는 한삼 세 몫을 가득 담고 다른 한쪽에는 안주 황삼을 꼴똑 담았었습니다. 약소한 대로 가지고 가주십시오. 박진사가 거절하다 못해 그대로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진사 사촌이 이걸 보자 욕심이 나서 몸살을 했습니다. 소문난 진상인 박진사 사촌은 암탉을 놓아 길렀는데 암탉이 알을 낳게 되면 수탉이 있는 집들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는 암탉밖에 없네. 이 알은 자네네 집 수탉이 교미하여 낳은 것이니 자네 것일세. 하며 돌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 사람들은 양반 박서방은 지나치게 엮은 사람이더니 이제는 머저리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봄이 되자 박서방은 숫소를 사다가 놓아 기르더니 가을부터는 집집에서 송아지를 낳게 되면 곧 찾아가서 그걸 끌고 왔습니다. 주인이 놀라서 왜 남의 송아지를 끌어가는가고 물으면 그는 나는 자네 집 수탉이 우리 집 암탉과 교미에서 낳은 알을 몽땅 돌리지 않았소. 이 소는 내 집 황소가 교미에서 낳았으니 그래 우리 집 송아지가 아니고 뭐요. 그놈은 이렇게 양반이란 턱을 대고 백성들의 재물을 마구 긁어가는 악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처녀들만 보면 음탕하게 쳐다보며 언젠가 내 배 위에 올라가리라 라며 희롱까지 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촌형인 박진사가 한 번 걸음에 적잖게 벌어가지고 온 것을 보자 굴뚝 같은 욕심이 치밀어 캐고 들었습니다. 형님, 서산에 먹을 게 많습니까? 이 사람아, 서산은 자네도 알다시피 작은 고을인데 뭘 먹을 게 있겠나? 먹을 게 없다는 게 형님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어왔소? 사촌 동생이 따지고 드니 박진사는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와 있던 리백정이 괴산에 사는데 은혜를 갚느라고 주기에 할 수 없이 가져왔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생각해보니 형이 저렇게 많은 물건을 가져온 걸 봐선 양반인 자기가 가서 한번 따지면 백정인 그놈은 무서워서라도 벌벌 떨면서 한술에 꽉 박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괴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리백정네 집에 이르니 정자관을 쓴 리백정이 장죽을 입에다 물고 마루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그 꼴을 보더니만 저런 백정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내 놈이 감히 정자관을 쓰고 장죽을 꼬나 들고 양반인 체하고 행세를 해. 냉큼 꿇어 엎디지 못할까. 하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리백정이 내려다보니 알건달이며 날강도인 박진사의 사촌 동생인지라 여봐라. 하고 점잖게 하인을 부르더니 저기 미친놈이 왔으니 붙잡아다 광에 가두도록 해라. 하고 분부했습니다. 그러자 장정들이 달려들어 박진사의 사촌 동생을 제꺽 붙잡아 광에다 집어넣고 밖으로 자물쇠를 절컥 잠갔습니다. 박진사의 사촌 동생은 사면이 환히 내다보이는 광에 갇히고 보니 더욱 기가 막혀서 에이 벼락을 맞을 백정놈아. 냉큼 나를 내놓지 못할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 찜질이 제격이니라. 저 녀석이 미쳐서 아무 소리나 하면 날뛰는데 미친 사람은 침을 제일 무서워하니라. 가까이 갔다가는 괜히 다치겠으니 긴 장대기 끝에다 송곳이나 돗바늘을 박아가지고 사면에서 사정없이 찌르도록 해라. 하인들이 잠깐 사이에 장대기 끝에다 송곳이며 돗바늘을 박아가지고 통발 안에 든 쥐를 찌르듯 이쪽 저쪽에서 찌르니 박진사 사촌 동생은 아프다고 소리치며 맴돌아쳤습니다. 저쪽으로 피해가면 저쪽에서 찌르고 이쪽으로 피해오면 이쪽에서 찌르는지라 그는 앉을래야 앉을 수도 서 있을래야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다가 나중에는 맥이 지나여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린 그는 이놈의 백정놈, 어디 두고 보자. 양반을 괄시한 내 놈을 껍질을 벗기고 삼족을 멸하도록 서산군인 조카한테다 고발할 테다. 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또 침으로 찌르자 그는 끝내 실신하채 입을 봉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리백정은 이제는 저놈의 정신병이 떨어진 모양이니 내도록 해라. 하고 호령했습니다. 박진사 사촌 동생은 아픈 것도 있고 다리야 날 살리라 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리하여 남의 재물을 톡톡히 털어가려던 양반은 미친놈으로 몰려 물매만 맞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박진사의 사촌 동생은 그 길로 서산군수로 있는 조카를 찾아가서 상놈인 백정한테 괄시당한 억울한 사정을 상소했습니다. 자기 삼촌이 백정놈한테 미친 게 몰리듯하고 온몸이 성한대라곤 없이 벌집이 된 것을 제 눈으로 본 서산군수는 형방을 불러 백정놈을 당장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형방이 라졸과 함께 박진사 사촌 동생을 앞세우고 백정네 집에 와서 보니 그 백정이란 사람은 바로 동방급제하여 진사가 되고 후일 판서까지 지낸 리대감이었습니다. 형방은 박진사 사촌 동생을 보고 눈을 편히 뜨고서도 태산을 몰라본 미친놈이라며 눈이 빠지게 욕을 하고 나서 귓뺨을 이리치고 저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개잡은 포수처럼 우렁거리며 왔던 박진사 사촌 동생은 또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리대감이 임금의 포악한 행실에 불만을 품고 병을 핑계로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 살림이 하도 구차해서 가짜 백정 노릇을 한 걸 알길 없는 박진사의 사촌 동생인 알건달은 이와 같이 리대감의 재물을 빼앗으려다가 그만 갯골망신을 당하고는 내빼고 말았다 합니다. 돌쇠야, 나를 안아줘, 제발. 옛날 한시골에 쩍하면 조상님의 분부라는 말로 동생을 부려먹는 형과 형의 행실이 아니고 오나 형제간의 의리에 모시겨 굽석굽석 말을 듣는 고지식한 동생이 아래옷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힘이 세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장사였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느 포수의 총에 맞아 죽은 멧돼지 한 마리를 주워왔습니다. 동생이 지고 온 멧돼지를 본 형수가 쫑드르르 집에 들어가더니 인차 형이 헛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우가 산에 갔다가 멧돼지를 얻어왔다면서? 그렇습니다. 형님. 그러지 않아도 오늘 내가 갈까 했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여직 못 갔는데 어쨌든 잘 됐군. 무슨 말씀인지요? 글쎄 어쩌녁 꿈에 증조부님께서 오셔서 날 보고 하는 말이 오늘 노루골에 가면 잡아놓은 멧돼지가 있을 테니 어서 가져다가 조부님 제사에 쓰도록 해라 하고 말하지 않겠나? 그런데 마침 동생이 먼저 가져왔으니 다행일세. 그래요? 이건 조상님의 분부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져가게. 이리하여 고지식한 동생은 속이 우는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형제간의 의리를 생각해서 멧돼지를 형네 집으로 매갔습니다. 그러니 동생 마누라도 동생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동생 마누라는 당신 왜 그렇게 형님에게 당하고만 사시나요? 우리 걱정은 안 해요? 왜 맨날 형님이 당신에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시나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라며 동생에게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형제끼리 잘 지내라고 하신 게 유언이었거든. 그러니 좀 봐주시겠나. 라면서 마누라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사실상 어떻게 하면 형이 조상님의 분부라는 이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 조부님의 제상에는 멧돼지 고기가 한 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순진한 동생이지만 부하가 나서 물었습니다. 형님, 제상에 왜 멧돼지 고기는 없습니까? 아, 멧돼지 고기 말인가? 조부님께서 죽은 고기여서 싫다고 했네. 동생은 형의 처사에 벨이 났으나 이번에도 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형이 또 동생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아우. 형님, 무슨 일입니까? 내일 산에 가서 미치라고 긴 회초리를 한 단만 해다 주게나. 형이라는 작자는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동생에게 거짓말을 해 나무 한 단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형의 말을 들은 동생은 봄철이 돌아오니 울바자를 하려나? 아니면 얼음이 풀리니 강에다 발을 놓으려나? 하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회초리는 못에 쓰렵니까? 라고 말하니 형은 회초리를 필요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글쎄, 말하기가 거북하지만 형제간에 속일 게 있나? 실은 자네 형수가 어쩌녁에 실수한 일이 있었네? 그게 말이지. 밤에 자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갑자기 잠꼬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듣다 보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돌쇠야 어디 갔다 인제 오느냐. 내가 너를 한참 기다렸잖니. 빨리 와서 나를 안아줘 제발. 이라며 잠꼬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비 체면에 말로 해서는 안 되겠고 매를 대자니 양반 체면에 차마 여자 몸에다 매를 댈 수 없고 라며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행세하는 양반의 도리에 그냥 둘 수는 없고 해서 회초리를 해오면 내가 대신 맞겠네. 그래서 자네가 나에게 회초리로 때려주길 바라네. 그런데 내가 맞을 회초리를 내가 해올 수 있나? 그러니 수고스러운 대로 아우가 갔다 오게. 동생은 형이 어쩌다가 조상님의 분부라는 말을 하지 않는지라 일부러 이것도 조상님의 분부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두말할 것 있나?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서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 번번이 아우에게 시키겠나? 그래서 절에 한 번에 신세를 지려고 그러네. 형의 말을 들은 동생은 갑자기 뭔가가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조상님의 분부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며 허파에 바람이 들어차며 배꼽이 춤을 추었지만 배를 끌어안고 산에 가서 회초리를 해왔습니다. 형님 분부대로 해왔습니다. 나무단을 본 형은 속으로 저 것이면 고기발을 놓아 물고기를 실컷 먹게 되겠구나. 하고 웃음집이 흔들흔들했지만 눈을 감고 아웅할 수는 없는지라. 수고했네. 그런데 수고한 바에 마저 수고해주게. 하고는 망건과 옷을 벗어놓고 마당에 엎드려 조상님께 아뢰나이다. 마누라가 여차여차 실수를 했는데 자기가 대신 매를 맡겠습니다. 라며 동생에게 또 이건 조상님의 분부일세. 내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측한 일이 생겼으니 그 죄로 100대를 맞아야겠네. 자, 어서 때리게나. 동생은 이런 때에 형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버릇을 떼야겠다고 생각하고 단단한 회초리를 골라주며 물었습니다. 정말 매를 맞아야 합니까? 맞아야 하고 말고. 자, 사정을 두지 말고 볼길을 내리치게. 형은 동생 앞에 옆으로 섰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준비는 다 됐습니까? 대고 말고 샘을 세며 때리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생은 손에다 힘을 주며 형의 살찐 궁둥이를 답새기고는 하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갸. 형이 급한 소리를 치는데 그의 엉덩이에는 대뜸 시뻘건 피멍이 졌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이 둘 하고 셀 때 아이코, 사람 죽는다. 가만 있게. 하고 형이 단두매에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데 딱 하고 또 매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형은 펄쩍 뛰어 일어나며 아이코, 사람 살려라. 잠깐만. 하고 궁둥이를 싸지고 맴돌았습니다. 원래 형의 생각인즉 어진 동생이 설마 때리랴 때려도 한두 매 때리는 척하고는 그만둘 것이라고 여겼는데 정작 동생이 때리는 걸 보니 마음먹고 때리는지라 체면이고 뭐고 또 조상님의 분부를 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동생이 모르쇠를 대고 물었습니다. 아이코, 이젠 됐네. 나머지 97매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97매는 조상님이 그만두라고 분부했어. 조상님께서 100매를 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랬었지. 근데 지금부터는 그만 때리라는 조상님의 분부일세. 아이고. 그 꼴을 보며 동생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부터 조상님의 분부를 안 들어도 괜찮겠죠? 물론이지. 물론이야. 그럼 좋소이다. 조상님의 분부를 안 듣자면 저는 이제 97매를 마저 때려야겠습니다. 아니야. 조상님의 분부야 들어야지. 그래요? 그럼 100매를 다 맞아야 효손이죠. 응? 아니야. 형은 동생이 집어드는 회초리를 보자 질겁해서 바지춤을 거머쥔 채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꼴을 본 동생은 껄껄 웃으며 회초리를 가지고 성큼성큼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들어간 동생은 형에게 형님 빨리 엉덩이를 대시죠. 마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며 큰 소리로 소리치니 형은 이제 그만하게 내가 잘못했네. 이제 앞으로 잘할 터이니 그만하게나 아우. 라며 사정했습니다. 야근수로 재배를 채우려던 형은 이때부터 다시는
조상님의 분불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방님, 그럼 첫날 밤을 길게 사랑을 나눠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에게는 소매라고 부르는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소소매는 한낱 여자의 몸이기는 하나 오빠처럼 글을 잘 지은 까닭에 송나라 사람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소동파가 누이 동생과 한담을 하다가 무심간에 그의 얼굴을 눈여겨보더니 슬쩍 농을 걸었습니다. 소매야, 우리 오늘 심심한데 글짓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오빠야, 나라에서도 손을 꼽는 문인이신데 제가 어디 될까요? 그렇지만 오빠가 하자는데 어찌 마다하겠어요? 그럼 내 한 구절 먼저 읊지. 오리행인 심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 안쪽에서 보고 있구나. 오목하게 패어 들어간 내 눈을 두고 지은 글인데 이만하면 괜찮게 되었겠지?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안 쪽에서 본다고 하였으니 소매의 눈이 올이나 꺼져 들어갔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한 과장이기는 하지만 오목눈을 두고 지은 글로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소동파가 스스로 만족해서 빙그레 웃으며 누이 동생을 바라보는데 소매도 오빠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빠의 눈을 두고 한귀 지어 읊겠는데 욕하지 않겠어요? 글짓기 내기가 아니냐, 글만 잘 짓는다면야 욕이 아니라 한바탕 칭찬을 할 테다. 어서 읊으려무나. 건열로 하금 연락이라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도다. 오빠, 이 누이 동생의 글재간도 이만하면 괜찮지요? 소동파가 들어보니 과연 잘된 글이었습니다.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으니 자기의 눈이 오리가 아니라 몇십리 몇백리나 우묵하게 패어 들어간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상도 자기 글보다 더 잘 그렸고 과장도 자기 글보다 썩 잘하였습니다. 이에 소동파는 그만 누이 동생의 글재간에 탐복하여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하고 웃고 말았다 합니다. 이와 같이 소소매가 글에 능하다 보니 그 가문에서 도 글자라는 선비를 사위로 맞아들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던 끝에 진서유라는 사람과 혼약을 정하였습니다. 진서유는 소동파하고도 익히 아는 사람이라 비록 성례를 이루기 전이었지만 소매네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소매는 진서유가 왔다는 말을 듣자 그를 별당으로 청하였습니다. 본시 성미가 호방한 소소매는 진서유를 만나보고 손수 그의 글재간을 떠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금생금세의 연분인가 보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천성이 그를 좋아하여 글의 짝이 되지 않는 자를 제 짝으로 섬기지 않사옵니다. 이제 소녀 글귀를 내겠사온데 이 글귀에 답을 주시면 곧 제 서방님이 되리다. 진서유도 속에 먹물을 먹고 글깨나 쓰는 남하대장부라 껄껄 웃으며 응해 나섰습니다. 바라건대 낭자께선 어서 글만 내리시오. 숭어부숭어조부라 아버지보다 낫고 할아버지보다 낫다. 는 이 글귀의 인명을 가지고 대답하소서. 진서유는 소매의 글귀가 떨어지자 눈을 한번 감더니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어려울 게 있어. 손권이요. 손권이라면 그 연유를 말씀하셔야지요. 한 집안에서 제일 귀여움을 받는 것은 손자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손자 하자는 대로 하니 손자의 권리 그중 크지요. 옳아요. 그럼 한 귀 더 받으세요. 천벽투광야 독서라. 담벽을 뚫고 빛을 훔쳐 야밤의 글을 읽도다. 이 글귀에도 인명으로 대답하소서. 공명이요. 그 까닭을 말씀하세요. 그야 어려울 게 있어. 벽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온 광명이니 그것이 공명이 아니겠소. 소매가 글귀를 받아보니 과연 듣는 말과 같이 진서유는 글에 능한 사람이라 매우 기뻐하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소녀의 방자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바라건대 버리지 마시고 어서 택일하여 데려가 주옵소서. 그 후 잔치날이 되어 진서유는 사모관대 떨쳐 입고 신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마치고 밤이 되어 동방화촉 밝혀놓으니 진서유의 마음은 기쁘기 한량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후 잠깐 소풍하고 돌아오니 신방문이 안으로 꽁꽁 잠겨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소매가 농을 즐기는 줄 아는지라 부인, 문 좀 열어주오. 하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매는 딱 잡아떼었습니다. 안 되오이다 서방님. 오늘은 이팔 청춘 고이 간직해온 소녀의 몸 바치는 날이온데 어이 그리 쉬울 수가 있사옵니까? 그를 지어 이 문을 벗기시도록 해야 하옵니다. 그러기 전엔 절대 문을 열지 못하겠나이다. 진서유가 들어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꼭 잠긴 문을 손으로 열라면 몰라도 글로써 어찌 연단 말인가. 소매가 아무리 그를 좋아하기로 첫날 밤에까지 글로 자기를 골탕 먹일 줄은 정말로 꿈밖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열 글귀를 짓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귀를 어떻게 지어야 한단 말인가. 진서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서성거리며 궁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별당 앞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소동파도 못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글 잘 짓는 누이 동생이 첫날 밤 신랑과 무슨 글짓기라도 하지 않나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가 방금 소매가 글로 문 열라고 하던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른 그 글을 지을 줄 알았던 진서유가 그 글을 짓지 못해 안타까이 연못가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니 치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소동파는 벌써 그 글귀를 생각해냈지만 진서유에게 직접 알려줄 수는 없는지라 퍼뜩 한 꾀가 떠올라 진서유가 듣도록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 못에 던졌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어 연못을 보니 달이 내려앉은 못물이 파문을 이루며 물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옳지, 그렇지. 진서유는 그제야 글귀가 생각나서 좋아라 하고 신방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연못가에 소동파가 서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진서유는 급히 신방문 앞에 뛰어가서 구성 좋게 한귀지어 읊었습니다. 투석 중개수저 전이라 돌을 던져 물밑에 하늘을 열었도다. 부인, 그래, 이 글이면 문이 열리겠지요. 서방님, 어서 문을 당겨보세요. 진서유가 문고리를 쥐어당기니 잠가놓았던 문이 살짝 열리는데 소매가 꽃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서방님이 글을 못 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들어오시지를 않으니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부인님이 통과한 줄 알고 내가 잠깐 방심을 했구려. 나도 남자인지라 첫날 밤이라는 생각에 그만. 미안하네.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짓궂게 굴어서 죄송해요. 서방님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방님이 첫날 밤에 저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한 말씀이요. 처남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신방에 들어온 서유는 그제야 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남 덕분에 동방화촉을 지내는구려. 참으로 문장과 오라비에 글자라는 두이가 올소이다. 서방님, 그럼 첫날 밤을 길게 사랑을 나눠요? 라며 소매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정신없는 도깨비.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나이 67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려니 좀 힘이 들겠나요. 남의 집 꾸준히를 거들어주고 한 푼 두 푼 주는 대로 받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 마을 초상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습니다. 그 돈 서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꼭 저만한 아이가 썩 나타나더니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린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이름을 꼭 2번씩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친답니다. 그걸 보고 도깨비인 줄 알죠. 길에서 갑자기 도깨비를 만났으니 이 아이가 참 놀랐죠.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도깨비를 만나서 놀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깨비가 기분이 나빠져서 꼭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왜 부르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서푼만 꾸어다오. 이랬습니다.
도깨비가 돈이라고는 초상집 일해주고 받은 것 달랑 서푼뿐인데 그걸 구워달라니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구워줬다가는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모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구워줬죠. 구워주면서 너 이 돈 꼭 갚을 테지?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도깨비는 아무렴,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염려 마라. 하고는 연기같이 가버렸습니다. 아이는 도깨비한테 돈 서푼을 구워주고 나니 양식 살 돈이 없어서 그날은 쫄쫄 굶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에 집에 와 있으려니까 밖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어제 만났던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가 돈 서푼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 서푼을 줘서 받았습니다. 그놈의 도깨비 참 약속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밖에서 또 누가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또 그 도깨비가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이러고 또 돈 서푼을 주었습니다. 어제 틀림없이 갚았는데 또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꾼 돈은 어제 갚았잖니? 하니까 도깨비가 하는 말이 어라, 얘 좀 봐.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어제 길에서 너한테 돈 서푼 빌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언제 갚아? 이러면서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갔습니다. 아,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린다더니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꾼 것은 안 잊고 갚은 것은 잊어버리니 그것도 우스운 일이죠. 어찌 됐든 아이한테는 공돈이 서푼 생긴 셈이니 나쁠 거야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또 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보니 또 어제 꾼 돈 갚으러 왔습니다. 이건 뭐 사흘이 지나도 어제 꾼 돈이라죠. 그러면서 돈 서푼을 줬습니다. 2번씩이나 갚았는데 왜 또 주느냐고 암만 얘기해도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기에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놈의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 서푼씩 주고 갔습니다.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고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귀찮아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으니 거기 놓고 가거라. 하면 돈을 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날마다 공돈을 서푼씩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봐야 서푼 받기 바쁜데 날마다 공돈이 서푼씩 생기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살기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 갚으러 왔다가 냉큼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돈 서푼씩 갖다 주는 도깨비인데 그만 청을 못 들어줄까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 찌그러져가는 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그 냄비를 보고는 저건 찌그러져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냄비가 많이 있는데 새 것으로 하나 갖다 줄까? 이런단 말이에요. 새 냄비를 준다는데 마다할 리 있나요? 하나 갖다 주면 고맙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마 하고 도깨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도깨비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돈 서푼에다가 냄비까지 얹어서 들고 왔습니다.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서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줬습니다. 돈 꾼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제 꾼 돈이라니 참 우습죠. 돈을 주고 나서는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준단 말이에요. 고맙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도깨비가 준 새 냄비에다 밥을 지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냄비를 싹 씻어뒀는데 점심밥을 지어 먹으려고 냄비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아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냄비 안에 밥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밥이 말이에요. 먹고 나서 싹 씻어두면 또 저절로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고 먹고 나면 또 그러고 이러네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요술냄비였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런 걸 많이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니 뭐 그 다음부터는 살판났습니다.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이 있나, 밥 짓는다고 고생할 일이 있나요? 언제든지 냄비 뚜껑만 탁 열면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으니 좀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날부터 저녁마다 도깨비가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다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고 냄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갚은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냄비 준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어찌 됐든 이건 참 수가 났습니다. 날마다 공돈서 푼씩 생기는 것만 해도 그저 그만인데 요술 냄비까지 날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요? 아이는 냄비를 많이 얻어서 아침밥 짓는 냄비, 점심밥 짓는 냄비, 저녁밥 짓는 냄비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판났지 뭐예요. 그렇게 날마다 도깨비한테서 돈서푼과 냄비를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과 냄비를 주고 나서 또 얼른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예,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듬이 방망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옷을 다듬을 때 쓰던 방망이인데 그게 닳아서 좀 작아졌습니다. 도깨비가 그걸 보고는 저건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방망이가 많이 있는데 큰 걸로 하나 갖다 주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참 그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다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주고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방망이를 줬습니다. 뭐 지금까지 날마다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처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러니 참 우습죠. 이 아이가 도깨비한테서 방망이를 받아보니 방망이가 참 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듬이돌에다가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두드려서 새 옷 한 벌 지어줄 텐데. 새 옷이나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금세 새 옷이 턱 나왔습니다. 새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새 이불도 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 방망이죠. 뭐든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방망이를 두드려서 새 집도 나오게 하고 장롱도 나오게 하고 병풍도 나오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고 방망이도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턱 서 있었습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다 받아라. 돈 꾼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어제래요.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냄비는 수도 없이 받았는데 또 줬습니다.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어제 하나 준 걸 잊어버리고 또 주었습니다. 이러니 수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지 뭐예요. 그날부터 날마다 공돈 서푼에다가 요술 냄비에다가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니 이건 뭐 감당도 못할 횡재였습니다. 아이는 방망이를 많이 얻어서 금 내는 방망이, 은 내는 방망이, 옷 내는 방망이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 마을 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깨비를 만났던 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누가 자꾸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두 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공중에 그 도깨비가 붕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도깨비가 공중에 붕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이 도깨비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에 있는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러는 거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니까. 살림을 너무 헤프게 산 죄란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돈이고 냄비고 방망이고 마구 남을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이 거덜이 났대. 아, 이런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참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도깨비 나라 일을 사람이 참견할 수는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도깨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내가 지금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한테 돈 서푼 꾼 것도 못 갚고 냄비와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참 미안하다. 하늘에서 벌 다 받고 내려오면 그때 꼭 주마. 이러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나 많이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훌쩍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도깨비를 못 보았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